전 세계 32개국 핵 전문가들이 모인 비공개 긴급회의에서 충격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핵 보유국의 지위에서 중국 대신 한국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결론이 터져나왔기 때문인데요. 하루아침에 핵무기를 한국에 빼앗기게 될 운명에 처한 중국은 각종 협박을 이어나가며 전 세계를 위협했지만 이에 대해 한국은 어떠한 무기나 큰 소리도 없이 그런 중국의 패악질을 마치 3살 아이 다루듯 완전히 제압해버렸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중국 대신 핵 보유국의 지위를 얻어낼 수 있었던 걸까요? 긴급 전화가 울린 시각은 정확히 새벽 4시였습니다. 깊은 잠에서 얕게 깨어나던 저를 강제로 현실로 끌어올리는 날카로운 벨소리였습니다. 레오니드 보스트리코프입니다. 전화를 받은 순간 러시아 원자력청 차관 로만 아르타모비치 레베데프의 나직지만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즉시 준비하십시오. 2시간 뒤 제네바행 특수항공기가 출발합니다.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그는 설명을 거부했습니다. 현장에서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이번 회의는 러시아 핵 전략의 향후 20년을 좌우합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통화는 끊겼고 저는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보안 차량 안에서 한 장교가 최상급 비밀이라고 적힌 봉인된 서류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회의 참가국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그리고 뜻밖에도 대한민국이 적혀 있더군요. 저는 그 이름을 몇 초 동안 바라만 봤습니다. 제 표정을 본 분석관 한 명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이요? 마이크 작동이나 확인하라고 부른 모양이죠. 다른 분석관이 큰 소리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필기나 하라고 했겠죠. 그 정도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서야 핵 전략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회의에서 핵 무기 자체가 없는 한국을 부를 리가 있겠어요? 저는 일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핵 관련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건 역시나 뭔가 이상했지만 아무튼 한국이 이유 없이 이 자리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을 게 분명하고 한국은 세계가 모르는 사이에 무시무시한 뭔가를 개발했구나 싶은 촉이 와서 약간의 긴장감을 느낄 뿐이었죠. 그렇게 몇 시간 후 저는 유엔 건물 지하 깊숙한 제한구역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안은 지나치게 차갑고 정적만 가득해 걸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이미 자리하고 있었고 중국 대표단은 유난히 자신감으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표단은 단 3명뿐이더군요. 그런데도 그들은 지나칠 만큼 침착해 보였습니다. 마치 이 회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겁이 났죠. 정말로 한국이 무슨 무지막지한 핵 기술을 개발한 것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회의 개회와 동시에 폭풍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측 전략가 장웨이고가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경멸을 숨길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중국은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는 곧바로 한국 대표단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왜 핵도 없는 한국이 세계 핵보유국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금속벽에 크게 울렸습니다. 몇몇 대표단이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장웨이고는 더욱 거세게 밀어붙였습니다. 한국은 이 자리에서 가져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핵전력도, 억제력도, 전략적 가치도 전무합니다. 그런 국가를 대체 왜 부른 거냐고 묻고 있습니다. 한국 과학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장웨이고를 더욱 자극하는 듯했습니다. 제 풀에 흥분한 장웨이고는 목소리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중국은 대규모 기술팀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고작 3명. 3명입니다. 여기는 기술 박람회가 아닙니다. 진짜 강국들의 전략 회의입니다. 이건 강대국들에 대한 모독이에요. 저는 옆에 앉은 미국 대표를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강하군요. 미국 대표는 깊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항상 저렇습니다. 아니,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늘 저렇죠. 한국에 무슨 열등감이라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회의장은 한국 과학자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더 깊은 긴장감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짧은 인사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조용히 공책을 펴고 안경을 고쳐 쓴 순간 마치 누군가가 스위치를 내린 듯 빵 안의 잡음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민석 박사였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든 음절이 칼날처럼 뚜렷하게 박혔습니다. 회의를 계속하기 전에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중국 대표 장웨이고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질문입니까? 한국에서요? 좋습니다. 이상주의적 질문을 해보시죠. 최 박사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핵기술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무도 단순하고 담담한 그 질문은 장웨이고의 조롱마저 즉시 멈춰 세웠습니다. 잠시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장웨이고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힘입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통제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해드리죠. 지배입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고개가 움직였습니다. 미국 대표는 등을 곧게 세웠고 인도 과학자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저 역시 숨을 잠깐 멈췄습니다. 장웨이고는 스스로의 말에 취한 듯 계속되었습니다. 강한 나라가 세계 질서를 만듭니다. 약한 국가는 복종합니다. 핵 능력이란 그 질서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의 말은 너무나 건조했고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기에 더욱 섬뜩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굳어진 신념을 읊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최 박사가 고개를 약간 기울였습니다. 지배한다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장웨이고는 대답 대신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작은 나라들, 불안정한 나라들, 그리고 규율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들. 한국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네요. 강한 지도는 강하게 내려야 합니다. 중국 외교부 쪽에 있던 인물도 조용히 거들었습니다. 일부 국가는 단호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부드러운 손길은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한국을 좀 보세요. 중국이 인간답게 대우해줬더니 지금 기고만장해져서 감히 우리를 거스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태도는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마치 타인의 주권이나 자유는 계산식의 변수에 불과한 것처럼 저는 순간 중국에 의해 여러 나라가 압박받고 협박당하고 일방적 요구를 받아야만 했던 사례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근본 철학이 이 회의장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최 박사는 부드럽게 공책을 내려놓았습니다. 결국 중국에 있어서 핵 기술은 협박과 강요의 도구라는 말씀이군요. 장웨이고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부르십시오. 세상은 덕이 아니라 힘을 존중합니다. 최 박사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관점은 다릅니다. 장웨이고가 눈을 굴렸습니다. 그렇겠죠. 평안이 사랑이니 그런 말들을 하려고요? 약한 자들의 변명일 뿐입니다. 몇몇 대표가 겉으로만 웃어 보였지만 분위기는 그쪽이 아니었습니다. 최 박사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에게 핵과학의 목적은 억제입니다. 전쟁을 막기 위한 힘이지 타인을 굴복시키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는 아주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국을 건설한 국가가 아닙니다. 생존으로 역사를 버텨온 국가입니다.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단정한 태도에는 과장된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경험에서 우러난 단단한 확신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술을 사용할 때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책상 위를 손으로 가볍게 가리켰습니다. 암 치료용 방사선 기술, 농업용 동위원소, 산업안전 시스템. 저희는 사람을 억압하기 위해 과학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을 지키기 위해 씁니다. 그 말은 회의장을 예상 밖의 침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미국 대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유럽 관찰자도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인도 대표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관점도 있군요. 장웨이고는 그제야 정신을 수습하려는 듯 억지 웃음을 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도덕 교사가 되려고 합니까? 너무 순진하군요.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가 늘 지배받는 약자의 역사만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한심하군요. 그렇게나 당해놓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했군요.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확실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최 박사는 그 흔들림을 보았는지 두 손을 천천히 포겠습니다. 평화는 순진함이 아닙니다. 평화에는 강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강함은 책임 있게 사용돼야 합니다. 장웨이고가 버럭 외쳤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힘은 약함입니다. 최 박사의 대답은 번개처럼 즉각적이었습니다. 남용되는 힘은 포갑입니다. 회의장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장웨이고는 바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턱이 굳었고 눈동자 안에 희미한 동요가 번졌습니다. 한국은 동맹에 의존할 뿐이라면서요? 그가 억지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동맹은 신뢰가 만든 관계입니다. 중국은 동맹이 있나요?
없죠. 신뢰가 없는 국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약소국들을 괴롭히니까 아무도 중국을 신뢰하지 않고 결국 중국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최 박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지배로는 신뢰를 만들 수 없습니다. 협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뒤집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 분 전만 해도 가장 존재감 없던 한국 대표단이 이제는 회의장의 중심을 완전히 장악한 것입니다. 최 박사는 마지막으로 짧은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저희의 발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때가 되면요. 그의 미소는 놀랍도록 작고 미묘했지만 장웨이고의 모든 장황한 과시보다 훨씬 강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를 본 회의장 모두가 동시에 느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곧 무엇인가 거대한 것이 터져나올 것이라는 예감이 회의장 전체를 차갑게 울리고 있었죠. 장웨이고는 한국 측의 차분한 대응이 마치 자신을 모욕하기라도 한 듯 일부러 과장된 걸음으로 회의장 중앙으로 다시 걸어 나왔습니다. 한국이 목적을 말하고 싶어 한다면 그는 외쳤습니다. 중국은 능력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눌렀고 화면에는 신장 사막 깊은 지하에 구축된 초대형 핵 연구단지가 나타났습니다. 이 시설, 장웨이고는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우리의 최대 규모 핵 연구 기지입니다. 7,000명의 인력이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에 투입되고 있죠. 완벽한 효율입니다. 처음 화면을 봤을 때는 규모만큼은 확실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끝없는 복도, 대형 장비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그러나 저는 즉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화면을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화면 속 연구원들은 수백 명이 있음에도 모두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서로 대화하는 이가 단 한 명도 없었죠. 손짓도, 눈빛 교환도, 자연스러운 몸짓도 없었습니다. 상호작용 자체가 없었죠. 모든 고개는 아래로 숙여 있었고 모든 얼굴에는 공포가 새겨진 듯했습니다. 마치 로봇 같았죠. 그때 한국 대표단의 두 번째 대표인 한예린 박사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웨이고는 전혀 경계 없이 웃었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예린 박사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연구원들의 표정이 모두 겁에 질려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아무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동료 아닙니까? 연구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효율적인데 왜 개인 연구만 진행하는 거냐고 묻고 있습니다. 순간 회의장 전체의 시선이 장웨이고에게 꽂혔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보안 때문입니다. 그는 급히 말을 내뱉었습니다.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침묵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린 박사는 고개를 약간 기울였습니다. 그게 공식적인 설명입니까? 장웨이고의 목소리가 갑자기 뾰족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침묵은 오류를 줄이고 규율은 우수성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지나치게 준비된 대사 같았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진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 구조를 알아봤습니다. 제 젊은 시절 경험했던 극도로 경직된 소비에트 실험실과 똑같았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장비 유지 보수보다도 못했던 시대. 두려움을 규율로 포장하던 공간. 극도의 비효율과 낭비만이 가득한 구식적인 구조였죠. 그런데 중국은 수십 년 전에 소련이 실패했던 그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던 것입니다. 예린 박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혁신은 감금된 환경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공포는 발견을 만들지 못합니다. 회의장 전체의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 말 틀린 점 없네요. 인도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구소라기보다는 노동수용소처럼 보입니다. 장웨이고는 결국 폭발하듯 말했습니다. 이 방식이 중국을 가장 높은 생산성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장 높은 생산성입니까? 아니면 강요된 생산성입니까? 장웨이고가 날카롭게 제 얼굴을 노려봤지만 예린 박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무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필요한 만큼입니다. 생활 공간도 지하에 있습니까?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집중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의장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햇빛 없는 생활, 자유 없는 공간, 침묵만이 허락되는 노동. 그야말로 철창 없는 감옥이었고
중국은 자신들의 가장 귀한 노동력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때 예린 박사가 아주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장웨이고가 빈정거리듯 웃었습니다. 또 헛소리를 하려고 합니까? 그러나 예린 박사는 아예 듣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한국의 고위험 연구시설은 대부분 자율 시스템과 고급 AI가 물리적 작업을 담당합니다. 인간은 설계, 분석, 윤리, 창의적 연구에 집중합니다.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은 기계가 합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시설은 24시간 가동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삶을 살고 가족을 돌보고 생각할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혁신이 나옵니다. 그 말은 저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방문했던 한국의 핵융합 연구실이 떠올랐습니다. 정교한 로봇팔은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고 과학자들은 커피를 마시며 이론을 논의하던 그 공간. 두려움이 아닌 자유가 움직이던 공간. 아무래도 그래서 한국의 기술 연구 효율성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듯 했죠. AI로 노동을 대체한다고요? 장웨이고는 비웃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그 정도 시스템을 구현할 능력을 갖췄다고요? 예린 박사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 기술력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결국 이뤄냈죠. 우리는 AI로 노동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격상시키는 것이죠. 회의장 곳곳에서 시선이 교차했습니다. 대비는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중국의 시스템은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취급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로 대우했죠. 하나는 침묵 속의 터널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발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장웨이고의 표정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중국 보좌관들조차 불안한 눈치를 보았습니다. 생산성엔 복종이 필요합니다. 그가 마지막 발악처럼 외쳤습니다. 예린 박사는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복종은 상상력을 죽입니다. 상상력이 죽으면 기술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중국의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이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반면 한국의 힘은 기계뿐 아니라 그 기계를 설계하고 이끄는 사람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준비하고 있던 것은 그저 이게 시작일 뿐이었죠. 새로운 발표 순서가 시작되자 회의장의 공기는 다시 묵직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인도가 발표했습니다. 인도 대표는 자국의 최신 미사일 방어망 도면을 자랑스럽게 공개했습니다. 설명은 성실하고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탄탄했습니다. 그러나 인도 대표가 설명을 마치기도 전에 장웨이고는 의자를 뒤로 젖히며 대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미사일입니까? 참 원시적이군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미사일 타령입니까?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들을 정도로 크게 흘러나왔습니다. 인도 대표는 굳어버렸고 의장은 억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차례였습니다. 미국 대표는 신형 전술핵 투발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작고 빠르고 정밀한 기술이었습니다. 몇몇 대표들이 흥미롭게 속삭였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극초음속 타격 시스템 개선안을 발표하자 회의장은 다시 익숙한 강대국 경쟁의 기류로 흘러갔죠. 그때 장웨이고가 한국 대표단을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힘을 봤으니 한국도 뭐라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필기만 하시겠습니까? 대표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한국 대표단은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최민석 박사는 조용히 자료를 정리했고 하늘인 박사는 여유롭게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한국 대표단에게는 위축되거나 흔들리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묘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마치 진짜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아까부터 왜 저렇게 자신이 있는 겁니까? 미국 대표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게 이상합니다. 너무 조용해요. 심지어 유럽 대표들마저 서로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거지? 왜 저렇게 이미 이기라도 한 것처럼 여유롭지? 마침내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다음 발표, 대한민국. 회의장은 단번에 정숙해졌습니다. 그러자 최민석 박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두꺼운 자료도 화려한 그래픽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얇은 태블릿 하나뿐이었어요. 그는 과장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운용 중인 SMR 배치 네트워크를 발표하겠습니다.
즉시 화면이 켜졌고 한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모델이 나타났습니다. 작고 효율적이며 놀랍도록 정교한 구조였습니다. 장웨이고는 기다렸다는 듯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이게 원자로입니까? 장난감 아닌가요? 중국 대표단 몇 명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따라 웃었습니다. 그러나 최민석 박사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난감이 현재 한 광역도시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밤하늘에서 본 도시 전경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건물이 밝게 켜져 있었고 전력 안정도는 완벽했습니다. 24시간 안정 공급, 그리고 설치 기간은 단 6주입니다. 회의장 전체가 멈춰버렸습니다. 펜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러시아는 수십 년 동안 이런 형태의 안정적인 소형 원자로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6주 설치. 그건 말 그대로 혁신이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장웨이고가 외쳤습니다. 저건 조작 사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6주 만에 원자로를 설치한다뇨? 중국에서는 6년이 주어져도. 아니, 말실수입니다. 아무튼 그건 불가능해요. 그때 한예린 박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네, 중국은 6년이 주어져도 소형 원자로를 건설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한국은 정말로 6주면 충분합니다. 데이터로 직접 보시죠. 실시간 출력 로그, 유지보수 기록, 열 프로파일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어느 하나 튀는 값이 없었습니다. 불안정한 구간도 없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존재한다고 여겨졌던 성능이 실제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최민석 박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희 SMR은 24시간 이내에 작동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시 전력 공급에서 산업부하 대응 모드로, 그리고 긴급 안정화 모드로 전환 가능합니다. 유사시에는 전시 모드로 전화될 수도 있죠. 옆에 있던 미국 대표가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저 역시 맥박이 빨라졌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속도를 절대 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장웨이고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자로는 그렇게 빠르게 재구성될 수 없습니다. 지금 원자로를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최민석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대부분의 원자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자로는 다릅니다. 그는 구조 단면을 확대하며 설명했습니다. 모듈형 중복 설계, AI 기반 안전 로직, 분산형 냉각 구조. 과장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이면서도 세계가 따라오지 못한 진짜 공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교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왼쪽은 중국의 차세대 소형 원자로 시제품, 오른쪽은 한국의 실제 운용 SMR이었죠. 결과는 잔혹했습니다. 중국 모델은 한국 모델보다 3배 크고 4배 인력이 필요하며 오류율은 자그마치 6배였어요. 한국 모델은 자율형, 초소형, 유지보수 부담 90% 감소하는 최첨단이었죠. 유럽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중국 기술이 너무 낡아 보이는데요. 그간 허풍을 떤 것에 비한다면 너무 작아 보여요. 또 다른 대표가 말했습니다. 중국은 자국 원자로를 운용조차 못하는 것 같은데. 인도 대표가 속삭였습니다. 한국에 비한다면 마치 대학생 졸업 작품 같군요. 장웨이고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우리 시제품은 전략용입니다. 효율 목적이 아니라고요. 한예린 박사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효율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효율을 보여주는 게 공학이라는 학문인데 효율을 빼놓고 이야기하다니. 그렇다면 당신네 원자로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요? 장웨이고는 말이 막혔습니다. 그건 잠재력입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웃음을 참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최민석 박사는 마지막으로 단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잠재력을 쫓지 않습니다. 한국은 현실을 만듭니다. 잠재력을 쫓는 건 아마추어 개발도상국들이나 하는 말이죠. 중국이 딱 그런 국가였나 봅니다.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을 보니 말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앞서 있는 나라였죠. 의장은 거의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려다가 다시 한국 대표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제 배치와 관련해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표면적으로는 정중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 숨겨진 궁금증은 모두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뚜렷했습니다. 최민석 박사는 옆에 한예림을 잠시 바라본 뒤 특유의 차분하고 확신에 찬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의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는 말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저희 원자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간단히 공유드리겠습니다. 사실 중국이 필요 이상으로 한국에 열등감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의 원자로 기술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므로 그렇게 열등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위로를 해주고 싶어서요. 여러 대표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석 박사가 태블릿을 터치하자 화면에는 각국의 국기와 숫자들이 가득한 표가 띄워졌습니다. 올해 기준,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원자로는 27개국에서 운영 또는 건설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체코의 대형 원전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이집트, 칠레의 SMR 클러스터, 영국과 캐나다는 추가 도입을 협상 중입니다. 미국 대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폴란드까지 가져갔다고? 유럽 대표가 속삭이듯 답했습니다. 체코도요. 기존 원자력 강국이었던 프랑스를 이기고 계약을 따냈죠. 심지어 유럽 규제기관이 가장 먼저 승인한 게 한국 기술이었습니다. 심지어 장외이고조차 잠깐 눈이 흔들리더니 억지로 다시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량이 많다고 품질이 증명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자 한예림이 고개를 들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양이 아니라 결과를 보시죠. 그녀가 화면을 넘기자 각국의 경제 지표와 원자로 운영 성과가 정리된 표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UAE 바라카 프로젝트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현재 UAE 전체 전력의 약 25%를 한국 원전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연료비 40억 달러 절감, 연간 2천만 톤 탄소 배출 감소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중동 대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당시 한국을 선택한 결정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다른 검증된 유럽 국가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냐는 논란 말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원전은 단 한 번도 주요 생산 목표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산업단지는 정전이 사라졌고 이제는 전력을 수출할 정도입니다. 우리 경제 전체가 변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을 수입했지만 오히려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이익을 안겨다 준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폴란드가 나타났습니다. 폴란드는 6기의 한국 SMR을 산업지역에 설치했습니다. 설치 이전, 해당 지역은 노후 석탄 시설 때문에 해마다 생산량 10%가 증발했습니다. 하지만 설치 이후 예기치 않은 정전이 90% 감소, 지역 GDP는 4년간 18% 증가했습니다. 프랑스, 심지어 미국조차 이 정도로 압도적인 성과를 약속하진 못했어. 중국이요? 스스로 폭발하는 중국 원자로를 도입할 국가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폴란드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제는 공기가 숨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웨이고가 손을 휘저으며 받아쳤습니다. 그저 좋아 보이는 통계들일 뿐입니다. 조작이죠. 그러나 유럽 대표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 통계는 저희 규제기관이 직접 검증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본 어느 원전 공급자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기존 원자력 강국을 완전히 뛰어넘었고 세계 원자력 역사를 뒤바꾼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부러움과 존경이 동시에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러시아도 원전 수출을 해왔지만 그 과정에는 언제나 정치적 조건, 느린 공정, 불투명한 대응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어느 대표도 두려움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신뢰, 안정, 이익, 깨끗한 환경만이 이야기되었죠. 심지어 한국 기술을 수입한 모든 국가들이 한국 기술의 만족과 존경, 감탄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 사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여름마다 대규모 정전이 반복되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한국 SMR 3기를 설치한 후 전력 안정화 덕분에 데이터 센터 유치율이 대폭 상승, 기술 투자 규모가 3배 증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가 마이크를 켜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치품을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존을 샀습니다. 한국 덕분에 이젠 폭풍이 와도 병원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한국 기술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의장은 감탄한 듯 물었습니다. 모두 군사 조건 없는 순수 상업 계약입니까? 그렇습니다. 최민석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군사 동맹이나 정치 조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중국과는 결이 다른 국가예요. 세계 평화, 인류를 위해 기술을 개발하죠. 그러니 오직 평화적 기술 이전과 운영 협력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회의실의 무게 중심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존경의 방향으로. 그때 최민석은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프도, 지도도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거친 작업복을 입고 원자로 건설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한국 엔지니어들.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은 뜨겁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빈국이던 시절, 전기는 불안정했고 공장은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겨울이면 작업실 창문이 안쪽에서부터 얼었고 엔지니어들은 장갑을 끼고 계기판을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예림이 조용히 이어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 시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 아이들은 평생 어둠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미국 대표가 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해낸 건가? 하지만 원자로는 자동차나 스마트폰과는 달라.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인데 따라잡고 싶다고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한국은 그야말로 잿더미에서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한 대도 못 만드는 국가였죠. 최민석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세대의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핵기술을 무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원자로는 겨울을 밝히는 도구, 굶주림을 막는 방패, 자립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희망이었죠. 그는 회의실의 모든 사람을 천천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원자로를 전 세계에 수출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지배가 아니죠. 우리가 얻은 독립을 나누기 위한 수출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외이고조차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도 놀라웠지만 그 기술력 뒤에 숨겨진 철학이 더욱 깊게 사람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핵기술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의 방을 따뜻하게 밝힐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한국의 철학이 100번 옳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로운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역시나 중국 때문이었죠. 의장이 중국에게 발언권을 주자마자 장웨이고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몇몇 국가들이 원자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 같으니 그는 목소리를 크게 높이며 말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핵 보유국 중 하나임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한국이 작은 장난감 기술을 과대평가하고 싶다면 마음껏 꿈꾸라고 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울렸고 여러 대표들이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최민석 박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펜은 노트 위에 고요히 놓여 있을 뿐이었죠. 장웨이고는 점점 더 고압적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의 핵탄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산 라인은 확장되고 있죠. 한국을 포함한 어떤 경쟁국도 곧 따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압도적인 양을 누가 따라올 수 있나요? 그는 오래된 설계도 같은 이미지를 화면에 띄워놓고는 급비 기술이라도 되는 양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예림 박사가 아주 조용하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질문 하나만 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녀의 부드러운 말투는 이상할 정도로 장웨이고를 잠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질문이라고요? 또 뭡니까? 그가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한예림 박사는 장웨이고가 스스로 띄운 슬라이드를 확대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 미사일 열차폐용 텅스텐 카바이드 합금판 말입니다. 해당 합금판의 제조사가 누구인지 확인해도 될까요? 장웨이고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중국은 모든 부품을 독자적으로 생산합니다. 그러자 한예림이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합금판의 배치 코드가 부산의 화진 소재에서 사용하는 코드와 동일합니까? 슬라이드 구석에는 한국 기업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낮은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고중력 환경에서 열 변이를 막는 유도링. 그 사양은 한국 KS921 기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냉각 펌프 베어링 하우징은 한국식 정밀 가공 공차를 사용했고 중성자 기폭 장치는 한국산 세라믹, 충격 흡수 볼트는 울산 가공 패턴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장웨이고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건 주요 부품이 아닙니다.
핵심 부품은 전부 중국의 독자 기술력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때 최민석 박사가 조용히 말을 이어붙였습니다. 그 부품들은 귀국 핵전력 체계 신뢰성의 43%를 담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한국이 없으면 중국은 절대로 핵무기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의 기술력이 담긴 부품이 중국의 핵무기를 만들게 해준 거니까요. 그런데 그걸 자랑이랍시고 떠벌리고 있는 걸 보면 안타까운 마음만이 듭니다. 그건 사실상 당신들이 만든 무기도 아님에도 말이죠. 회의실은 돌을 떨어뜨린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러시아조차 이런 식으로 말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장웨이고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중국은 언제든지 대체 부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산이 저렴해서 쓰고 있는 것뿐이죠. 최민석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그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귀국이 모든 부품을 국산화할 경우 11에서 15년이 걸리고 1,80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되며 전환기간 동안 미사일 신뢰도는 최대 62% 낮아집니다. 즉,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 자리에서 터지게 되는 겁니다. 전시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중국의 미사일은 자국 군인과 영토를 박살내며 적의 미사일보다 자국 미사일이 더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국 기술력의 현실이죠. 그는 이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귀국이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열 변형 문제는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건 한국만이 해결한 문제거든요. 유럽 대표가 속삭였습니다. 이걸 중국이 몰랐던 건가? 다른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모른 척 하려고 했던 거겠지. 장웨이고는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한국은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예림이 기록을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중국이 제3국 브로커를 통해 한국산 정밀 부품 2140개를 구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쪽팔린 건 아나 보죠?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두 UN 조달 기록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회의실 전체가 중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웨이고는 입술을 떨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최민석 박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톤으로 말했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미세 정밀 금속공학, 고열 충격 세라믹 공정, 초정밀 가공 기술은 한국이 30년째 세계 선두입니다. 중국이 앞으로 50년을 투자해도 안전한 핵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결국 한국 기술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기술력의 격차는 그렇게 쉽게 좁혀지는 게 아니니까요. 장웨이고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부품 공급을 끊는다면 최민석 박사는 미소도 짓지 않은 채 사실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핵전력 중 40%는 18개월 내 가동 불가, 70%는 36개월 내 안전 기준 미달 상태가 됩니다. 그야말로 팔 다리가 그대로 절단되는 상태로 전락하는 거죠. 한국은 그 권력을 무기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협박을 하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물으셨으니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논리는 어떤 위협보다 강력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새로운 종류의 힘이군. 장웨이고의 얼굴은 분노가 아니라 굴욕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깨달은 듯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큰 소리가 사실은 한국의 침묵 위에 서 있었음을. 그날 회의실의 무게 중심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용한 강국, 말보다 정확함을 앞세운 나라, 힘을 휘두르지 않아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술력. 그것은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중국은 논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감추고 싶어 하던 진실을 드러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완전히 한 방 먹은 중국이 조금 조용해지려나 싶던 그때 또다시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휴식 시간이 막 시작되었을 때 저는 중국 대표단 주변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장웨이고는 중국 대출에 의존하는 국가들, 라오스, 캄보디아,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등의 대표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서명하세요. 한국의 원자로 확장은 세계 균형을 위협한다는 문서의 말입니다. 중국은 협조하는 나라를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이를 거절한다면 당신들의 국가는 무차별 보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은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커피를 받으러 나가려던 찰나
한 동남아 국가의 대표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제 옆을 스치듯 지나가며 속삭였습니다. 박사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중국이 지금 한국 비난 공동성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제로 서명을 받는 중입니다. 거부하면 저희 인프라 대출을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누군가가 듣기라도 할까봐 두려워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회의가 재개되자마자 중국이 즉시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장웨이고는 자신이 이미 승리했다고 믿는 사람처럼 서류 한 장을 흔들었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불법적인 핵 의도를 우려하며 공동으로 경고 성명을 준비했습니다. 강제로 서명했던 나라들의 대표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장이 말하기도 전에 최민석 박사가 차분하게 마이크를 요청했습니다. 존경을 표하며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중국의 주장과 관련해 국제법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도 흥분도 없었습니다. 오직 정확한 뿐이었습니다. 장웨이고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국제법. 한국이 뭔데? 그렇다면 제가 조항을 직접 읽겠습니다. 최민석 박사는 조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태블릿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UN 헌장 제18조는 다자회의에서의 강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빈협약 제51조는 협박으로 취득된 서명은 무효라고 규정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UN 조달 규정 7조는 대출을 외교적 압박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회의실 전반에 파문이 일었습니다. 중국이 강제로 짜낸 동맹이 조항 하나하나로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최민석 박사는 이어 말했습니다. 여러 대표들이 증언을 제공했습니다. 대출 중단, 교역 제재, 프로젝트 지연 등을 서명 조건으로 제시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신들은 마치 깡패처럼 약자를 협박한 거죠.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러한 강압적 행동은 성명문 전체를 무효화합니다. 의장은 중국을 향해 물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이를 부정하십니까? 장웨이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짓입니다. 중국은. 그 말을 끊으며 최민석 박사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의장에 녹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서명하세요. 댐 사업 계속하고 싶다면. 장웨이고의 목소리였어요. 회의장은 폭발하듯 웅성거렸습니다. 저조차 입을 벌린 채 말을 잃었습니다. 장웨이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녹음은 맥락을 왜곡한 해당 증거는 합법적으로 확보되었습니다. 최민석 박사가 말했습니다. 공식 휴식 시간에 녹음된 것은 제네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 가능합니다. 그제야 여러 국가가 공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먼저 말했습니다. 중국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엄숙한 국제회의 시간이에요. 그런 깡패 같은 수준 낮은 행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캐나다 대표가 이어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회의 내내 투명하게 행동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열등감은 정말 못 봐주겠군요. 구역질이 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제로 서명했던 국가들 중 한 나라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서명을 철회합니다. 또 다른 국가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철회합니다. 부끄럽네요. 단 1분 만에 중국의 공동성명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장웨이고는 자신이 쌓아온 모래성이 파도에 쓸려가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멍해졌습니다. 의장은 단호하게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제안은 무효입니다. 본회의는 주권 국가에 대한 모든 강압적 외교 행위를 규탄합니다.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할 시 중국을 이번 회의뿐만 아니라 모든 회의에서 영구히 제명하겠습니다. 중국은 승리를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전 세계 앞에서의 첫 공식적 굴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파는 즉시 한국에게로 향했습니다. 여러 아프리카 국가가 한국 쪽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한국과 에너지 협력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국가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법적 대응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런 파트너를 선호합니다. 중국을 상대로 큰 소리를 낼 수 있다니. 우리는 당신을 본받고 싶어요. 이에 대한 즉각적인 결과는 간단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4건의 신규 에너지 협상 요청을 즉시 확보, 3개국이 중국과의 예정된 협력을 취소, 한국의 국제 신뢰도 지수 19% 상승, 중국의 신뢰도 지수 31% 폭락, 10년 만에 최악이었습니다. 그럴만도 했죠.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협박과 세뇌에 속아 중국이 세계의 왕인 줄 알았지만 결국 중국은 약자에게만 강했지
진짜 강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이 한국에 의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제도 모르던 협박에 대한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컸던 것이죠. 중국 외교부는 급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오해다라는 해명은 오히려 더 궁색해 보였습니다. 회의장을 나오는 길, 저는 장웨이고를 지나쳤습니다. 그의 두 손은 분노로 하얗게 질린 채 움켜쥐어 있었고 한국 대표단을 보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바닥에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큰 소리도 이협도 거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법과 논리, 그리고 품격으로 대응했을 뿐이고 중국의 전략은 휴지 조각처럼 무너졌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공격하는 것은 한국을 약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을 약하게 만들 뿐이었죠. 왜냐하면 한국은 소리치지 않았지만 진정으로 강한 국가였고 약점이라는 게 없는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의장이 한국의 다음 발표를 알리는 순간 저는 장웨이고가 화를 간신히 참으며 비웃는 표정을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장난감 하나 들고 나오겠지. 그는 옆 대표에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망신 한번 제대로 당해보라고 해. 그러나 조명이 어두워지고 최민석 박사가 화면을 띄우는 순간 회의실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대한 디지털 지도가 나타났어요. 한국 전역의 연구용 원자로, 농축시설, 핵물질 연구소, 시뮬레이션 센터가 빛나는 선으로 모두 연결된 하나의 국가 시스템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대표단 곳곳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역시 숨이 멎는 느낌이었죠. 어느 나라도, 심지어 러시아조차 이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최민석 박사가 침착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양자암호 기반 통합 핵기술 네트워크입니다. 모든 시설이 양자키 채널로 연결되어 있어 외부 개입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직도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 하나의 부분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핵무기는 모두 컴퓨터로 연결되어 있죠. 누군가 해킹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 핵미사일은 오히려 자국을 공격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핵미사일을 지키는 보안 비용으로 상당한 정기적인 비용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위험 자체가 전혀 없다는 말이죠. 영국 대표가 충격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국방연구소도 이 수준은 못합니다. 바로 그때 장웨이고가 책상을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이건 불법적인 군사통합이다. 명백한 무기화다. 한국은 규정을 어기고 있다. 하지만 한예린 박사는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미소조차 잃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 질문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녀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UN 핵협력 조항 4 무기급 물질 이동이 없는 통합연구 네트워크는 합법. 대한민국 네트워크는 데이터만 전송. 물질 이동 없음. 양자암호 기술은 전투 지휘 목적이 아니라면 군사 기술로 분류되지 않음. 한국 네트워크는 민간 연구용으로 국제 감사를 통과함. 그리고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완전히 합법입니다. 그 한마디로 장웨이고의 비난은 완전히 증발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장웨이고는 이에 불복하고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명백히 무기를 만들기 위한 구조다. 그러자 최민석 박사가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답했습니다. 저희 네트워크는 보안뿐만 아니라 신소재 연구, 냉각 기술 개발, 연료주기 시뮬레이션, 의료 동위원소 생산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인 뒤 덧붙였습니다. 다만 어떤 국가가 무기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 정도 통합 시스템은 전례 없는 소형화와 정밀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기적의 시스템을 구축해둔 것이죠. 그 말은 천둥처럼 회의장을 울렸습니다. 독일 대표가 숨죽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론상 상상도 못할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최민석은 미소도 없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법을 따릅니다. 다만 능력과 의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럴 의도는 없지만 능력만 놓고 보자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죠. 완벽한 받아치기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으면서 실력을 감추지 않는 방식. 장웨이고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한국은 회색지대 악용입니다. 국제 규범을 우롱하고 있어요. 그러자 한예린 박사가 조용히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국제법이 허용하는 회색지대를 합법적,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똑똑하다고 보는 게 맞죠. 적어도 우린 중국처럼 불법적인 회색지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장웨이고가 움찔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리고 한국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중국에 숨겨진 불법 행위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위조된 좌표 아래 운영된 비밀 농축실, 사막 지역의 강제노동시설, 위험 물질을 만지는 미성년 노동자들, 국제점검단을 속이기 위한 조작된 안전보고서, 작업 중 쓰러지는 연구원들의 실제 영상 증거. 회의장은 충격으로 술렁였습니다. 한예린 박사는 담담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합법적 회색지대를 통해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입니다. 반면 중국은 불법적 회색지대를 통해 착취와 은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비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장웨이고는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그러나 최민석 박사는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해당 증언은 중국 연구원들이 탈출 후 제출한 자료입니다. 국제법원에서 이미 검증된 사실입니다. 국제위원회에서 이미 중국에 대한 제재를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장웨이고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반면 회의실의 시선은 한국으로 향했어요. 스위스 대표가 속삭였습니다. 한국의 이 시스템은 선진국 수준이 아니라 다른 차원입니다. 일본 대표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뒤에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아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네요. 그날 회의장의 모든 강대국, 미국, 유럽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의심이 아니라 존경과 경외였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보여준 것이었죠. 합법적으로, 정교하게, 압도적으로. 중국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기술도, 논리도, 도덕성도 모두 한국에 뒤졌죠. 모두 한국의 완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압도적인 능력에 따른 감탄도 잠시 이내 다시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겨우 가라앉았을 때 제 태블릿이 갑자기 진동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정 업데이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화면 한가운데 붉은 경고 문구가 떠오르더군요. 무단 접근 시도 감지됨.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한국 대표단 쪽을 바라보니 최민석 박사의 태블릿에도 같은 경고가 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는 한예린 박사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고 한예린 박사는 담담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한국의 모든 화면에 동일한 문구가 떴습니다. 양자방화벽 침입 무력화 0.9초 원전 베이징 텔레콤 노드 44.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정말로 전 세계가 지켜보는 유엔 핵회의 중에 한국의 기술, 신뢰성을 가짜로 만들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워낙 깡패 국가라는 것은 진작에 알았지만 이 정도로 미친 짓을 감행할 줄은 몰랐어요. 그들은 자존심 때문에 국제협약이고 뭐고 전부 집어던진 채 내일이 없는 무식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장웨이고는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지만 그의 보좌관들은 노트북 화면을 보고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마침내 한예린 박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장웨이고가 즉각 소리쳤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국은. 그러나 이미 최민석 박사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의장님, 한국은 보안 관련 업데이트 공유를 요청합니다. 의장은 즉시 허가했습니다. 최민석 박사가 화면을 조작하자 대형 디스플레이에는 임팩트 넘치는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공격의 출처, 경로, 패킷 서명, 차단 시점까지 모든 정보가 적나라하게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침입 시도는 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네트워크 데이터를 조작해 한국의 주장을 허위로 보이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공격은 1초도 되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회의장을 가르는 놀라움의 파문. 대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침입 시도를 1초 만에 막아내다니. 이건 방어하는 쪽이 압도적 우위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성공이거든요. 최민석 박사는 다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공격 원점은 베이징 소재 국가 소유 통신망입니다. 모든 대표들이 동시에 중국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웨이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다. 한국이 조작. 하지만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한예린 박사가 원본 패킷 로그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중국 국영망 특유의 라오팅키가 선명하게 박혀 있더군요. 저희는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한예린 박사가 말했습니다. 단지 사실을 보여드렸을 뿐입니다. 베이징에서 온 공격이 맞으니까요. 이제 장웨이고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까지 나온 상황에 그가 더 이상 억지를 부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유럽 대표가 속삭였습니다. UN 회의 중에 사이버 공격을 한다고? 제정신인가? 다른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1초도 안 돼서 들통났네. 얼마나 쪽팔릴까? 전 세계 앞에서 한국에 안 된다는 것을 소리쳐서 외친 셈이잖아. 의장은 냉정하게 중국을 향해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 증거를 부정하십니까? 장웨이고는 입을 열었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중국은 완전히 굴욕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다음 행동이 모든 사람을 더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최민석 박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분쟁을 확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평화를 위해 이번 사건은 용서하겠습니다. 회의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용서를 한다고요? 사이버 공격을 받고도요? 이건 거의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행동이었음에도 한국은 용서라는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약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보복할 필요가 없었던 거였죠. 브라질 대표가 속삭였습니다. 기술력으로 중국을 압도하더니 도덕성으로도 압도하는군. 독일 대사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강국의 품격입니다. 심지어 미국 대표도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오늘 도덕적 지위를 완전히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참혹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은 보복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죠. 한국이 공격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공격이 한국의 양자 방화벽에 부딪혀 반사되며 중국 내부 시스템이 스스로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화면의 결과를 공개했어요. 중국 내부 서버 58대 다운, 312개 데이터베이스 손상, 사이버 보안 부문 41% 긴급 셧다운, 모두 중국의 공격이 역반사되어 발생한 자기 파괴였죠. 회의장은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장웨이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이게 뭐죠? 최민석 박사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양자 네트워크는 공격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화합니다. 귀국의 악성 코드가 회귀하면서 귀국 시스템이 붕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보복을 가하지 않았던 겁니다. 당신들 스스로 무너졌으니까요. 질문이 더 필요하신가요? 회의장 곳곳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충격. 여러 국가가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이버 안보 협력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우리 국가망에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책임 있는 강국입니다. 지지를 표합니다. 중국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전 세계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단 1시간 만에 한국은 8건의 신규 사이버 협력 제안 획득, 국제 신뢰도 22% 상승, 중국의 글로벌 안보 지수 40% 폭락, 중국 사이버 부문 절반 가동 불능 상태의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압도적인 차이였죠. 중국이 한국보다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며 행동할수록 결과는 더욱 그들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올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차 회의가 끝나자 한국 대표단은 조용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과시도, 자랑도, 오만도 없었습니다. 그 조용한 품격이 오히려 모든 국가의 마음을 더 깊이 흔들었죠. 그날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힘을 잘못 사용해 두려움만 남겼고 한국은 힘을 올바르게 사용해 존경을 얻었습니다. 공포는 오래가지 않지만 존경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며칠 뒤 다시금 2차 회의가 열렸어요. 의장이 자발적 발언을 받겠다고 선언했을 때 저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분위기는 아직도 중국의 사이버 공격 실패 여파로 무겁게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국의 수준 낮은 행동은 전 세계 모두에게 깊은 충격과 불쾌감을 안겨주었죠. 그런데 그 순간 한예린 박사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 속에는 분명히 무거운 감정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의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림은 단상 앞으로 걸어가 작은 리모컨을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한국 과학자가 아니라 세계 각지의 연구 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장웨이고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또 연극이 시작되는군. 하지만 예림이 첫 번째 버튼을 누른 순간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어둡고 비좁은 지하 연구실이 나타났습니다. 춥고 습한 벽, 깨진 전등, 낡은 실험복을 입은 사람들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고개만 숙인 채 일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복도 끝에 경비병을 보자 몸을 움찔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연구시설입니다. 탈북자 연구원에게 받은 자료죠. 회의장은 숨조차 크게 쉬기 어려울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예림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곳 연구자들은 학술지 접근도, 질문할 자유도, 휴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없습니다. 많은 전문 인력들이 핵 연구에 배치되었지만 그들에 대한 처우는 형편없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젊은 연구원이 쓰러졌다. 기어서 몸을 끌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가 제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예림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누군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담보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울대가 뻐근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예림은 다시 버튼을 눌렀어요. 이번에는 중국 사막연구단지, 지친 얼굴들, 과도한 감시 카메라, 생체 인증이 필요한 화장실 문, 마감일 때문에 쪽잠 자는 연구원들. 여기는 중국입니다. 실패하면 처벌받고 질문하면 반항이 됩니다. 중국 정부는 사람을 연구자가 아니라 부속품처럼 다룹니다. 여러 대표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소 중국 편이던 국가들조차 장웨이고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절규다. 예림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과학은 두려움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강압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협박과 감시 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과학은 자유에서 나옵니다. 존엄에서 나옵니다. 꿈꾸는 인간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림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가 마지막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1960에서 70년대 한국의 오래된 연구소 사진이었습니다. 금이 간 창문, 겨울 외투를 입고 실험하는 엔지니어들, 성에가 낀 제어 패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장비에 붙여진 수많은 손글씨 메모. 하지만 사진 속 모든 사람의 표정엔 엄청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과 북한과는 차원이 달랐죠. 시설은 비슷했지만 그들의 결의는 강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국가를 위해 한 몸 바친다는 자부심에 불타고 있었어요. 이곳이, 그녀는 말했습니다. 한국이 처음 출발한 자리입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3명의 엔지니어를 가리켰습니다. 고정장비가 없어 맨손으로 케이블을 붙잡고 있는 모습. 이분은 사고로 2 손가락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다시 출근했습니다. 한국이 뒤처지는 걸 볼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요. 또 다른 사진, 정전 때문에 촛불 아래서 회로를 납땜하는 젊은 남성. 이분은 당일 딸이 태어났지만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뿐이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림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침략당했고 가난했고 세상에게 외면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노 대신 과학을 선택했습니다. 복수 대신 지식을 선택했죠. 미움 대신 진보를 선택했습니다. 회의장은 일체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어떤 나라의 외교관도 숨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침묵이었습니다. 예림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여기까지 온 이유는 지름길도 협박도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덕분입니다. 나라가 약해지면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버텨온 사람들 덕분입니다. 이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핵 기술이라는 인류가 개발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하고도 첨단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죠. 몇몇 대표들이 눈을 비볐습니다. 평소 무표정하던 독일 대표도 조용히 헛기침을 했죠. 장웨이고가 다시 끼어들려 했지만 이번에는 최민석 박사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강압으로 과학을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스스로 희생한 사람들의 꿈으로 과학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중국과 북한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효율은 너무나도 형편없고 기술력도 불완전한 이유죠. 희생정신 없이 억지로 하는 연구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들처럼 국가가 힘이 없어서 사지로 내몰아지는 경험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로 희생하는 사람들만이 기적을 만들 수 있죠. 미국 대표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어떤 미사일보다 강한 이야기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들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 다른 나라가 흉내 낼 수 있는 힘이 아니죠. 예림이 자리로 돌아오자 의장은 10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침묵을 깨지 못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원자로나 양자 시스템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의 역사, 고통, 결의, 다시는 약해지지 않겠다는 집단적 의지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모두는 순간 벙찐 채 아무 말도 못하며 한국을 바보처럼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충격을 가라앉힐 시간조차 주지 않더군요. 저는 이전 세션에서 받은 충격을 간신히 가라앉히고 있었는데 한국 대표단이 메인 스크린 제어권을 요청했습니다. 다시 조명이 어두워지고 최민석 박사는 지나치게 조용해서 오히려 압도적인 자신감을 가진 태도로 중앙에 서더군요. 장웨이고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팔짱을 꼈지만 저는 그의 어깨가 굳는 걸 보았습니다. 그 역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최민석 박사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는 연구용 원자로의 실제 모드 전환을 실시간으로 시연하겠습니다. 목소리에는 위협도, 과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자체가 무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면에 깔끔하고 우아한 인터페이스가 나타났습니다. 최민석 박사는 아이콘 하나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프로토콜 전환을 시작합니다. 저는 최소한 길게 로딩바가 뜨거나 복잡한 검증 절차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러시아 시스템처럼 말이죠. 그런데 전환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초 단위로 업데이트되는 진단 데이터가 반짝이며 바뀌고 열 모델과 연료 주기 예측값, 중성자 플럭스 안정화 그래프가 흐르듯 반응했습니다. 대표들은 숨을 삼킨 상태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국 엔지니어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저건 실시간 수렴 모델입니까? 옆에 있던 동료가 숨을 죽이며 답했습니다. 저건 불가능합니다. 이 안정성으로는 더더욱요. 장웨이고는 갑자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신들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잖아. 가짜지. 그러나 최민석 박사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미국 측에 독립검증 링크를 열겠습니다. 접속하시죠. 미국 대표단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30초 정도 지나자 한 명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진짜입니다. 회의장은 낮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7분 적응 프로토콜입니다. 최민석 박사가 말했습니다. 연구용 모드에서 무기급 교정 모드까지 완전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는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평화를 추구합니다. 당연히 아무 이유 없이 무기로 전환되는 모드를 사용하진 않죠. 그러나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명백히 다릅니다. 우리는 충분히 무기급 핵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평화를 위해 안 하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척추를 따라 서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러시아조차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11개, 난류 제어, 연료 안정성,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는데 한국은 그 복잡한 과정을 7분 안에 정복해버린 겁니다. 장웨이고가 다시 외쳤습니다. 그런 전환은 아무나 모델링할 수 있어. 값만 조정하면. 그러나 한예린 박사가 조용히 말을 잘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교정에 12일이 걸립니까?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 때마다 냉각이 붕괴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즉, 중국은 제대로 된 핵 무기 기술력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핵 보유국임에도 핵을 만들 수는 없다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찰나의 정적 뒤, 회의장은 터질 듯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웨이고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퍼렇게 질렸습니다. 최민석 박사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4분 차 안정화 수렴 확인하십시오. 중성자 분포 곡선이 완벽하게 매끄럽게 정리되었습니다. 5분 차 냉각 모드 재구성. 난류가 단 한 차례도 치솟지 않았습니다. 6분 차 차폐 매개 변수 조정. 그래프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분 차. 부드러운 띵 하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프로토콜 완성.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을 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그 어떤 무기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위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군사적 공격이 아니라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억제력,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만이 가질 수 있는 기술. 독일 대표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 정도 전환 속도라면 어느 강대국도 한국을 압박할 수 없겠군요. 한국은 그저 평화롭게 지내다가 누군가 시비라도 건다면 그저 이봐, 7분만 기다려봐라고 말한 뒤 그 나라를 초토화시키면 되니까요. 이런 나라를 누가 건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완벽한 방어력입니다. 이보다 강력한 억지력은 없거든요. 장웨이고는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쓸모없는 기술이야, 중국은. 다시 하네린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은 절대로 이 기술을 만들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중국 원전 데이터의 중대한 오류, 조작, 안전 보고서 위조, 수십 년간 쌓인 잘못된 기초 모델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어떤 그래프는 거의 코미디처럼 보일 정도였죠. 거의 핵 기술의 기초조차 이해하지 못한 수준의 조악함이었거든요. 이런 데이터 품질로는 안정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혁신은 진실이 봉쇄된 땅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연구원들은 국가를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국가가 그들에게 핍박과 협박을 했으니까요. 그러니 중국의 기술이 근본적으로 뒤틀려 있는 겁니다. 그런 기술로는 양으로 밀어붙이며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한계가 정해져 있죠. 그리고 그 주제가 바로 핵 기술이라면 더더욱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최민석 박사가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50년간의 투명한 모델링, 열린 검증, 국제 협력을 통해 이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술입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의 존재감은 공포로 얼어붙었고 다른 모든 국가는 경외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도 대표가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오늘 선을 넘었군요 하지만 위로 넘어갔습니다.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모든 것을 주도하게 되겠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존엄을 기술로 완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 변화는 내일도 아니고 언젠가도 아니라 딱 7분 만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며칠 사이에 단단히 준비를 하고 나왔는지 쉽사리 한국에 굴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장웨이고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날카롭고 승리감에 젖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간절함과 초조함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는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원자로 기술을 자랑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봤자 미사일 기술이 없잖습니까? 핵을 실어 날릴 미사일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 대표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 또한 짜증이 치밀었지만 최민석 박사는 아무 표정 변화도 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중국의 공식 입장이십니까? 그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세계의 입장이죠. 장웨이고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을 미사일 강국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하네린 박사가 태블릿을 톡 한 번 두드렸습니다. 그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고 회의장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최근 10년간 미사일 수출 기록이 정리되어 떠올랐습니다. 폴란드의 장거리 정밀 미사일 288기, UAE의 전술탄도 시스템 400기, 핀란드의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220기, 인도네시아의 중거리 미사일 배터리 310기, 총 수출액은 423억 달러를 훌쩍 넘는다는 수치가 명확한 숫자와 함께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세상에 이건 나토 국가 전체보다 많잖아.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어? 무슨 국가 하나가 국가의 연합을 압도할 수가 있는 거냐고. 최민석 박사가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이 통계는 공개된 계약만 포함한 것입니다. 기밀 계약은 제외했습니다. 몇몇 국가들은 전력 노출을 꺼리기에 비공개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습니다. 러시아도 한국의 수출 계약을 추적해왔지만 이렇게 하나로 모아놓고 보니 그 위력이 훨씬 더 거대해 보였거든요. 장웨이고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출했다고 실력이 증명되는 건 아니죠. 부품은 외국산일 수도 있잖아요. 하네린 박사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외국산 부품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부품인지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스크린이 다시 바뀌자 이번에는 미사일의 핵심 구성 요소가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직접 설계한 추진 단계, 한국산 복합제 비행체 구조, 오차 범위 수 미터 이하의 한국형 유도 모듈, 드리프트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한국산 항전 장비, 연소 안정성 99.92%를 기록한 한국산 고체 연료 부스터까지. 각 항목 옆에는 유럽 인증 기관들의 검증 보고서가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미사일은 한국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만든 100% 한국산이었어요. 아무리 러시아나 미국이더라도 이 정도로 기술 독립성을 보여주진 못하죠. 그럼에도 최민석 박사는 공손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외국산 부품을 조립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완성품 시스템을 설계하고 생산하고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영국 대표가 제게 살짝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저들은 진짜로 무엇이든 실어보낼 수 있겠군요. 100% 독립 부품 및 기술력을 사용하는 국가는 난생 처음 봅니다. 그게 가능한 건 지도 여기서 처음 알았어요. 장웨이고는 다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진짜 탑재 능력을 증명한 건 아니잖. 그 순간 한예린 박사가 부드럽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렇다면 탑재 통합 데이터를 직접 보시는 게 가장 공정하지 않을까요? 회의장은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죠. 한예린 박사가 버튼을 누르자 실험 로그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회전 스트레스, 극한 열 환경, 중량 분포 변화 속에서도 한국 미사일 프레임이 실시간으로 하중을 재분배하며 안정성을 유지하는 모습이 그래프로, 수치로, 영상으로 동시에 표시되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플랫폼은 기존 탄두보다 훨씬 무거운 탑재체도 안정적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급 중량과 구조를 가진 어떤 탑재체라도 안전하게 싣고 지정된 목표까지 보내고 그 지점에 정확히 떨어뜨릴 수 있는 기술적 토대는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미 모든 것을 실어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요. 독일 대표가 마치 자신에게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면 핵도 실어 날릴 수 있다는 뜻이잖아. 최민석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능력은 있습니다. 다만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중국처럼 책임없는 힘을 추구하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 한 문장은 어떤 위협적인 발언보다 훨씬 묵직하게 회의실을 내리눌렀습니다. 장웨이고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믿을 수 없어. 한국 미사일은 신뢰성이 검증된 적도 없고, 그러나 한예린 박사는 이미 다음 장면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중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신뢰도는 61%입니다. 그녀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발사 직후 추락, 비행 중 폭발, 농촌 지역 낙하, 작년에는 저수지를 직격한 사례도 있었죠. 많은 중국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중국은 이를 국가 차원에서 묻어버렸어요. 스크린에는 중국 미사일 사고 영상이 나란히 재생되었습니다. 발사 7초 만에 허공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장면, 궤도가 틀어져 논밭으로 떨어지는 장면, 발사를 하자마자 터져버려 책임자들 모두가 그대로 산화되는 장면, 이륙 직후 방향을 잃고 농가 지붕 뒤편에 추락하는 장면, 도망치듯 뛰어가는 주민들의 모습에 여기저기서 숨죽인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한예린 박사는 이어지는 화면에 다시 수치를 띄웠습니다. 800km에서의 정확도, 한국은 CP 1.2m, 중국은 37에서 120m. 연소 안정성은 한국 99.92%, 중국 78%. 비행 편차는 한국 사실상 0도, 중국 플러스 마이너스 14도. 실패율은 한국 1% 미만, 중국은 거의 40%에 육박하는 수치가 찍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수출 계약 반려율은 0%인 반면 중국은 품질 문제로 17%가 반려되었다는 통계도 함께 표시됐습니다. 국제인증 항목에는 한국 전부, 중국 없음이라는 단순하지만 잔인한 문구가 따라붙었습니다. 인도 대표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라 다른 시대, 다른 차원의 기술이네요. 마치 지금 시대와 중세시대 기술력의 싸움처럼 보일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중국이 불쌍하게 보이기까지 하네요. 저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던 수준을 조용히 완전히 뛰어넘어 있었거든요. 장웨이고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붙잡듯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실전에서 그런 탑재를 해본 적이 없잖.
이번에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더는 참기 어려웠습니다. 러시아 핵물리학자로서 말씀드리죠. 한국의 재료공학, 연소 제어, 유도 알고리즘, 비행, 안정성은 어떤 형태의 중량 탑재체도 충분히 운반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과학이 아니라 정치입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려면 중국으로 돌아가서 하세요. 여긴 국제회의장입니다. 더 이상 억지를 부리며 회의를 방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한 번에 한국 측으로 쏠렸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인정과 두려움이 섞인 새로운 눈빛으로요. 한예린 박사는 마지막 정리를 하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하게 날아가고 얼마나 정밀하게 떨어지는지요. 수십 개의 국가가 그 사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누구도 위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은 과시가 아니라 필요할 때 조용히 증명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나 한국의 능력이 의심된다면 한번 시험해 보시죠. 한국이 그 미사일을 쏠 수 있을지 없을지 직접 볼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장웨이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오만이 사라지고 쓴 패배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미사일 기술을 비웃었던 이유는 무시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다는 사실을요. 조롱은 기세였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말없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스스로 떠벌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이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웨이고는 중국 정부로부터 한국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오면 끔찍한 일을 당할 거라는 지령이라도 받았는지 동료 관계자들과 한참을 쑥덕이더니 이내 애써 자신감 있는 척을 하며 미소를 짓더군요. 있잖습니까? 그는 여러 대표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기본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전쟁은 숫자가 이깁니다. 아무리 한국이 근본 없는 국가지만 감히 중국을 상대로 핵 미사일을 먼저 발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국제 제재를 받게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핵 미사일을 제외한 재래식 전쟁을 하게 될... 자, 그렇다면 봅시다. 중국은 14억입니다. 당신들은 고작 5천만이죠. 그걸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몇몇 대표들이 불편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이게 토론인지 사실상의 협박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자존심 싸움을 하러 이곳에 온 듯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 차분히 말했습니다. 인구는 그 인구가 함께 선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즉, 중국의 인구는 14억 명이 맞지만 그게 유사시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그는 즉시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단결이 수를 이긴다고요?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제가 대답하려 하자 예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국가의 인구가 아니라 위기 때 실제로 나라를 지킬 의지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몇몇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위기에서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도 중요하죠. 장웨이고가 웃었지만 그 웃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 앉아있던 몇몇 중국 대표단은 우리말이 향하는 방향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긴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국은,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을 억지로 묶어놓은 구조입니다. 소수민족을 강압적으로 탄압하며 억지로 복속시켰잖아요. 회의장은 한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러시아 대표 레오니드조차 놀란 듯 눈썹을 올렸습니다. 부인하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수십 개의 민족이 충성심이 아니라 공포로 통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장웨이고는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내부 문제입니다. 지금 감히 중국 정치에 참견하려는 겁니까? 내부 문제죠. 제가 말했습니다. 전쟁이 나기 전까지만요. 예림은 준비해 온 자료를 띄웠습니다. 지난 20년간 중국 군사훈련 중 발생한 내부 불복종, 지역 단위 명령, 거부, 사보타주, 잠복 사례 등이 표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예림이 말했습니다. 이건 전조입니다. 몇몇 대표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인도 대표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군. 완전히 막장 국가인데
아니, 이걸 국가라고 할 수나 있나? 아예 단합 자체가 안 되는데 그냥 집단이라고 해야 더 올바른 표현 아닌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장웨이고는 황급히 부정했습니다. 전부 조작이다. 그러나 저는 의도적으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단결이 강하다면 베이징이 왜 이런 숫자들을 감춰야 합니까? 그는 굳어버렸습니다. 침묵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이때 최민석 박사가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이 작다고 하셨죠. 하지만 작다는 건 약하다와 다릅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 단련된 사회입니다. 침략, 분단, 전쟁을 모두 겪었습니다. 하지만 세대마다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그는 한국 대표단을 가리켰습니다. 우리의 단결은 위에서 내리는 명령이 아닙니다. 나라를 잃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해온 약속입니다. 레오니드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압력 속에서 만들어진 국가는 강철보다 단단해지지. 맞습니다. 최민석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 땅을 결코 잃지 않을 겁니다. 프랑스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억지로 복종하는 인구보다 자발적으로 지키려는 인구가 더 강합니다. 장웨이고가 노려봤지만 흐름은 이미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박사는 중국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질문을 꺼냈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다고 하셨죠. 그런데 위기 시 그 인구가 얼마나 베이징을 위해 싸울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지역이 베이징의 명령을 거부할까요? 방 안의 공기가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힘은 억압과 두려움 위에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독립을 위한 활동들이 중국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만약 한국과의 전쟁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들은 중국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닌 한국과 팀이 되어 중국을 향해 총을 들이대며 독립을 쟁취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힘은 희생, 기억, 단결 위에 세워졌습니다. 진짜 위기가 오면 어느 쪽이 살아남을까요? 장웨이고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5천만이 14억을 이긴다고? 네, 최민석 박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서는 5천만은 갈라진 14억보다 훨씬 강하니까요. 방 안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낮은 탄식, 속삭임, 뒤쪽에서 작은 박수까지 나왔습니다. 독일 대표는 충성 없는 숫자는 결국 모래일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림은 화면을 끄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숫자를 믿지 않습니다. 한국은 의지를 믿습니다. 최민석 박사는 마지막으로 이 토론의 핵심을 담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의 인구는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지키겠다는 마음의 깊이로 측정됩니다. 말이 끝난 뒤 회의장은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이 남긴 무겁고도 깊은 침묵이었습니다. 장웨이고가 입을 열려 했지만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계는 한국을 작은 나라가 아니라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나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너무나도 끈질기더군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 회의에서 부서져도 상관없으니 한국만큼은 반드시 이기겠다는 집념으로 이 악물고 반박을 해왔어요. 이쯤 되자 그들은 여기 국제회의에 왜 왔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렇게 중국이 다시 논점을 돌렸을 때 이번에는 개인 전투력 문제였습니다. 장웨이고는 이번이 자신들의 결정타라도 되는 것처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한국인 국민 개개인은 전투력이 부족합니다. 체력도 약하고 실전 감각도 없고 진짜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중국은 한국을 압도할 수 있어요. 중화 민족이 얼마나 우수한 민족인지는 그 찬란한 역사만 봐도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 말은 근거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몇몇 대표는 그 무례함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때 한예림이 조용히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 국민이 위급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웨이고는 손을 휘저으며 비웃었습니다. 다들 그러는 것처럼 패닉이 오겠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한국인은 다릅니다.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서울 지하철역의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고 단 몇 초 만에 3명의 시민이 달려왔습니다. 한 명은 호흡을 확인하고 한 명은 즉시 119에 신고하고 한 명은 정확한 자세로 망설임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구조까지 걸린 시간은 8초. 회의장은 숨을 삼킨 채 멈춰 있었습니다. 저도 본 적 있었지만
다른 대표들은 처음이었고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이건 무관심에 그냥 지나치거나 혹은 오히려 본인의 패닉에 빠져 허둥지둥대는 다른 국가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기 대응 능력이었어요. 예림은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거의 매주 일어나는 평범한 구조 사례입니다. 장웨이고는 불편한 듯 반박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이 전투력이랑 무슨 상관이죠? 예림은 눈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큰 상관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 낯선 사람들끼리의 즉각적인 협력, 움직임이 필요한 순간 주저하지 않는 행동력. 전투에서 필요한 건 바로 이런 능력들입니다. 저는 최민석 박사는 그 말에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특별한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한국은 매년 전국 단위의 비상대응 훈련을 한다는 것이죠. 학생, 직장인, 교사, 상인까지 국민 전체가 위기 대응에 익숙합니다. 그러니 한국인 개개인의 전투력은 중국인이 감히 범접할 수가 없는 수준이죠. 예림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연간 1,500만 명이 공식적, 비공식적 훈련에 참여합니다. 많은 국가의 전체 인구보다 많습니다. 유럽 대표 중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1,500만이라고요? 또 다른 대표도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거의 군대 수준이 아닌가. 장웨이고는 흔들리는 기색을 숨기려 하며 말했습니다. 민간인 훈련 따위 전투에서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림은 바로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 예비군과 민방위 체계, 대규모 모의 훈련,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대응 시스템이 상세히 나타났습니다. 다음 영상은 강원도 대형 산불 당시의 자료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물을 나르고 장비를 옮기고 이동 동선을 확보해주는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실제 위기에서의 한국인의 대응입니다. 그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위기 상황에 몸부터 나가며 남을 돕는 게 한국인입니다. 이미 너무 익숙하게 되어버렸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질문하듯 말했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습니까? 장웨이고는 눈을 치켜떴지만 이미 여러 대표의 시선은 중국 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중국군 내부 보고서에서는 부패, 식량 부족, 기록 조작 문제가 계속 드러납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 훈련 중 쓰러진다는 자료까지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모습이요. 중국인 사람이 옆에 쓰러져서 죽어가도 절대로 도움을 베풀지 않아요. 온정 따위는 없는 중국에서는 오히려 도와줬다가 가해자로 몰려 독박을 쓰기 일쑤거든요. 그러니 중국인들은 단합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장웨이고는 목소리에 점점 힘이 빠져가며 말했습니다. 근거 없는 비방입니다. 최민석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유출된 문서들이 이미 여러 나라 언론을 통해 검증됐습니다. 근거가 명명백백하다는 겁니다. 예림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의 병사들은 충분한 식사, 정밀한 훈련, 서로를 신뢰하는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행동합니다. 예비군 역시 단기간이 아니라 수년간 유지되는 체계입니다. 장웨이고는 마지막 힘을 짜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중국은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 수가 많다고 능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숫자는 의지와 능력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림은 마지막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서울 대설피해 당시의 시민 영상이었습니다. 차량이 멈추고 도로가 마비되자 시민들이 스스로 눈을 치우고 차량을 밀어주며 교차로를 정리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누구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명령받지 않았습니다. 모두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한국인들은 남을 배려하고 돕는 게 너무나도 일상화되어 있었고, 이런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인들이 남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너무나도 자명해 보였죠. 예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인의 힘입니다. 위기에 맞서는 능력, 서로를 돕는 행동력, 상황을 통제하려는 용기. 이런 힘은 연출된 훈련이나 강압으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중국은 100년이 지나도 절대로 흉내조차 못 내는 모습이죠. 회의장은 미묘한 감동으로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강함은 기술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일상 속에서, 서로를 지키는 행동에서, 주저없이 움직이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누구도 더 이상 한국의 실전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숫자가 아닌 위기를 넘어온 국민의 행동력으로 이미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제 중국이 한국을 비방할 거리는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회의장 안의 긴장감은 다시 짙어졌죠. 중국이 도대체 무슨 기상천외한 수를 들고 나왔을지 이젠 걱정부터 들었거든요.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장웨이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을 때 저는 그의 눈에서 마지막으로 뭔가에 매달리는 듯한 절박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NPT를 위반했습니다. 그는 거의 고함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몇몇 대표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의 주장에는 근거보다 초조함이 훨씬 더 강하게 묻어났습니다. 한예림은 자리에서 조용히 손을 모은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장웨이고 씨,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어느 조항을 위반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장웨이고는 잠시 말을 더듬더니 그 농축 관련 조항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어설픈 답변에 캐나다 대표는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이크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제3조입니까? 아니면 제4조입니까? 두 조항은 매우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회의장은 일순간 조용해지고 모든 시선이 저와 장웨이고 사이를 오갔습니다. 장웨이고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고자질을 하는 초등학생처럼 소리쳤죠. 한국은 둘 다 어겼습니다. 예림은 태블릿을 가볍게 두드려 화면을 띄웠습니다. NPT 제4조는 모든 주권 국가의 평화적 핵 개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문구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희가 앞서 공개한 모든 기술은 평화 목적이며 IAEA에도 투명하게 보고되었습니다. 여러 나라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장웨이고는 다시 억지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은 무기로 전용될 수 있잖아요. 예림은 바로 받아쳤습니다. 필요하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과 실제로 위반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만약 가능성을 죄로 따진다면 이 방에 있는 국가 절반이 즉시 NPT 위반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국제조직 연구제명 수준이죠. 회의장에 잠시 웃음이 번졌습니다. 장웨이고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 장관님, 그렇다면 증거를 제출하시죠. 그러자 그는 마치 비장의 카드를 꺼내듯 서류철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한국의 무기 개발 증거가 있다. 그는 승리라도 한 듯 서류를 단상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유엔 사무총장이 그 서류를 넘기는 순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 문서는 오래전에 폐기된 IAEA 구 양식인데요. 그는 종이를 들어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워터마크는 명백히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회의장은 일순간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표들은 충격과 조롱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중국이 위조와 날조로 점철된 가짜 국가라는 것은 예전부터 알았으나 엄숙한 국제회의에서 이런 허접한 위조 워터마크를 사용하리라는 것은 예상치도 못했거든요. 도대체 이 나라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형편없었다는 건가요? 아무튼 장웨이고는 식은땀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그건 진짜다. 한국이 원본을 없앤 거다. 예림은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장 장관님, 이 양식은 12년 전에 폐기된 문서입니다. 이번 웃음은 더 크고 더 명확했습니다. 영국 대표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국제적 망신이군. 이런 막장 국가는 난생 처음이야. 중국인은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는 족속들이군. 장웨이고는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속고 있는 거다. 한국이 다 조작한 거라고. 그러나 방 안의 공기는 이미 그를 동정하는 분위기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논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예림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자제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IAEA에 97번의 완전 준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23건, 그중 상당수가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는 건 어때요? 그녀는 자리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조약 위반을 논하고 싶으시다면 중국의 미신고, 폐기물 처리 문제와 환경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42개의 시설부터 확인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중국 측 대표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장웨이고는 더는 반박할 힘이 남아있지 않은 듯했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위성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미신고 원자로 굴착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을 숨길 만큼 큰 구조물들이죠. 장웨이고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의 국가적 체면은 모든 대표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이유 대표가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 원자로 98% 운용 효율, 20년 이상 무사고, 세계 최고 안전 등급. 반면에 중국 원자로 59% 효율, 17번의 주요 사고, 평균 800일 정비 지연. 그 수치들은 정면의 조각상처럼 분명했고 잔혹할 만큼 정확했습니다. 회의장은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한국을 향한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을 향한 시선은 실망과 체념이 뒤섞인 무거운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회의는 단순한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눈에 보일 정도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선언되자 어느 누구도 중국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죠. 침착하고 품격 있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그 한국을 말입니다. 하지만 장웨이고는 이내 회의실 밖으로 박차고 나가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더니 이내 충격적인 소식이 회의실을 관통했어요. 한 보좌관이 급하게 다가오더니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중국이 방금 대규모 방송을 냈습니다. 한국이 이미 핵탄두를 배치했다는 내용입니다. 잠시 동안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여러 대표들이 휴대폰을 확인했고 몇몇은 서로 긴장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오직 중국 대표단만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자신들이 외교적 폭탄이라도 맞힌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결국 허위 정보에 손을 대기 시작했군요. 이번엔 스스로에게 칼을 겨눈 셈입니다. 독일 대표가 제게 몸을 돌렸습니다. 사실입니까? 하나라도 조작한 부분이 있습니까? 명확히 답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 사실일 시 중국은 이 조직에서 영구 제명됩니다. 그러자 최민석 박사는 마이크를 눌렀습니다. 한국은 즉시 IAEA 실사단을 초청합니다. 어떤 시설이든 제한 없이, 조건 없이 완전 공개하겠습니다. 회의장은 반은 안도, 반은 충격으로 술렁였습니다. 상대편 테이블에서 장웨이고의 미소가 그대로 무너졌죠. 그는 서류를 책상에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이건 속임수다. 이미 시설을 치웠겠지.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최민석은 차분히 답했습니다. 장 국장님, 저희 원자로는 24시간 중성자 플럭스가 자동 기록됩니다. 30개월치의 연속된 물리 로그를 치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프랑스 대표도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렇습니다. 조작이 있었다면 패턴이 바로 드러납니다. 뉴스 실시간 자막에는 이미 이렇게 뜨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면 실사 요청. 중국은 침묵. 몇몇 대표들은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탈리아 대표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중국이 정말로 한 방 맞았군. 자충수를 뒀어. 멍청한 수였지. 2시간 뒤 IAEA 사무총장이 긴급 화상 발표를 위해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생산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한국의 기술 운영 및 윤리 기준은 모범적입니다. 그의 말은 재판장의 최종 판결처럼 회의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의자에서 몸을 웅크렸고 회의장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민석 박사는 두 번째 파일을 여러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비난하고 있는 동안 그가 말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첨단 산업 17개 분야에서 한국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날조를 하다가 우리가 보복으로 공급망을 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죠. 그는 구체적인 수치를 가리켰습니다. 중국의 EUV 기반 반도체 라인의 82%는 한국 장비를 사용합니다. 중국 위성 중계용 센서 칩의 63%는 한국 광센서 기술이죠. 그리고 중국의 미세 추력 조절 장치의 93%는 제3국 경유로 라이선스된 한국 설계 기반입니다. 대표들 사이에서 숨죽인 탄식이 이어졌습니다. 한 아프리카 대표가 속삭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공급을 멈추면 중국의 항공우주는 붕괴하는 겁니까? 최민석 박사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14주면 충분합니다. 중국은 그대로 30년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기차 생산 라인은요? 하고 묻자 최민석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26일 안에 전면 중단됩니다. 중국의 전기차 굴기요?
천문학적인 돈을 날리고 부채만 잔뜩 진 채 끝나버립니다.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파산한다는 말이죠. 장웨이고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협박이다. 한국은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그의 절규는 너무도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러자 최민석 박사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은 거짓을 무기로 삼는 국가와의 자발적 협력을 중단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라 선입니다. 선이라는 단어가 회의장 전체에 울림을 남겼습니다. 미국 대표는 옅은 미소까지 짓더군요. 그리고 최민석 박사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공급 중단이 중국 경제에 가져올 충격 예상치였습니다. GDP 충격 마이너스 3.8%, 반도체 생산 손실 47%, 군사 항공전자 시스템 61대 이상 운용 불가.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위협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이 스스로 만든 의존 구조입니다. 스스로 구덩이를 판 것이죠. 회의장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중국의 공격은 한국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중국 자신을 해체하는 칼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세션이 끝나자 여러 대표들이 한국 쪽으로 몰려왔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품격 그 자체였습니다. 당신들의 투명성 덕분에 금융시장이 안정됐습니다. 진실은 결국 한국 편이었군요. 그 순간 중국 대표단은 자리에 굳어앉아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있었습니다. 장웨이고는 손을 떨며 테이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조롱과 비난이 이제 그들을 향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공격당한 날이 아니라 중국이 스스로 무너진 날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한국 측은 중국을 완전히 입도 뻥끗 못하게 하려는 듯 회의의 종지부를 찍는 충격적인 자료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기술 자료도 데이터 그래프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담담한 영상 하나. 그런데 모든 대표들이 몸을 내밀며 집중했죠.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뭘 보여주려는 거지? 저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장면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 나레이션은 낮고 울림 있는 톤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침략, 기근, 붕괴, 재난이 닥칠 때마다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흑백 화면 속 전쟁 중 마을을 지키기 위해 민간인들이 스스로 인간 방어선을 만들어 세우는 모습이 나오고 이어진 장면에는 폭우와 자연재해로 무너진 도시를 맨손으로 복구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독일 대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입니까? 전부 다요? 최민석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한국 방식입니다. 그리고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어릴 때 TV 방송에서 봤던 장면. 1997년 국가위기 당시 한국 국민 수백만 명이 금반지, 장신구, 아이들의 저금통까지 자발적으로 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 대표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건 국가부채 갚기 위해 금 모으던 때 아닌가요? 맞습니다. 최민석 박사가 말했습니다. 누가 강요한 적 없습니다. 그냥 모두가 스스로 나섰습니다. 장웨이고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감정팔이군. 최민석 박사는 그에게 시선을 돌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감정팔이는 아닙니다. 중국은 자발적인 단결의 사례가 있습니까? 그는 입을 열려다 닫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산불에서 군인, 소방관, 시민이 하나로 움직이던 장면. 전국적인 전력망 장애 때 밤새 자원봉사를 나가 문제를 해결하던 기술자들.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물품을 끝없이 나르는 시민들. 이 모든 것이 연출이나 선전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의 일상이었습니다. 한예림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의 힘은 숫자가 아니라 의지에서 나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옆 사람을 위해 싸우고 옆 사람을 위해 버팁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스웨덴 과학자가 감탄하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군사력이 아니라 문화적 힘입니다. 정말 감동적이군요. 그때 장웨이고가 책상을 쿵 치며 외쳤습니다. 중국에는 14억 인구가 있다. 한국 따위가 상대가 된다고 생각하나? 최민석 박사는 그를 정면으로 보며 말했습니다. 인구수만 많으면 강한 거라면 역사 속 수많은 중국의 붕괴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위기 때마다 도망가는 병사들, 서로 돕지 않는 지방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지배층.
숫자는 많았지만 의지는 한 번도 단단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요. 인도 대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은 규모가 아니라 결속력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회의장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다음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전 국민이 매년 참여하는 비상대응 훈련, 학생들의 대피 훈련, 직장인들의 CPR 교육, 지역사회 단위의 재난 대비 교육, 전시 대비 민방위 훈련. 캐나다 대표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이걸 매년 전 국민이 한다고요? 예. 최민석 박사가 말했습니다. 대비는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다음 장면에는 수백만 예비군이 정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영국 국방 전문가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동원율이 나토 평균보다 높군요. 최민석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지키고 싶어서 나서는 겁니다. 한예림이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는 약함을 알기에 책임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잃어본 민족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끝까지 붙잡습니다. 다시는 잃고 싶지 않거든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회의실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장웨이고가 다시 시비를 걸려 했습니다. 중국도 충성심이 있다. 최민석 박사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두려움으로 유지된 충성은 충성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함께 무너집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민석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단결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선택, 강요가 아니라 신념, 선전이 아니라 역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대표가 최민석 박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강한 이유는 무기가 아니라 국민이군요. 마지막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흔들리는 태극기와 그 아래 한 줄의 문장. 우리는 파괴할 수 있지만 지키기를 선택한다.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예림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힘은 사용할 때가 아니라 절제할 때 가장 강합니다. 한국은 세계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세계를 존중하기 때문에 만들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 뒤로 회의장은 깊은 감동의 파도로 뒤덮였습니다. 몇 초 뒤 힘없이 무너지던 장웨이고와는 달리 회의장은 진심 어린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기술보다 더 높은 무언가, 힘보다 강한 무언가. 한국은 그것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충격적인 발표를 끝으로 회의는 끝이 났죠. 저는 장웨이고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두 손을 꽉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듯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끝난 싸움을 이제서야 이해한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의장이 한국 측의 마지막 발언을 요청하자 한국 대표단은 어떤 과시도, 과장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민석은 차분히 자료를 정리한 뒤 온 회의장을 안정시키는 듯한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필요한 만큼만 보여드렸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한국의 힘은 누구를 위협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원칙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주었죠. 미국 대표 조너선이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절제야말로 오늘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민석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절제는 약함이 아닙니다. 절제는 통제이며 또한 힘입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방식이자 전 세계 국가들이 우리를 믿는 이유죠. 그 순간 저는 레오니드가 깊게 숨을 내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솔직했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핵 전략을 다시 검토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옆에서 로만 레베데프도 말을 보탰습니다. 더 강한 무기를 보여줬기 때문이 아니라 더 뛰어난 통제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베테랑 외교관들이 한 나라를 이런 방식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이 비쳤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한 나라를 인정하는 건 적어도 제 인생에서는 처음이었죠. 그때 유럽 대표 토른 대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매우 드문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억제는 했지만 도발하지 않았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위협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일입니다. 최민석 박사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늘 믿어왔습니다. 진정한 힘은 하지 말아야 할 때 하지 않는 선택에서 나온다고요. 아마 그 이유가 전 세계가 우리를 믿는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의장조차도 잠시 말을 멈추며 그 의미를 음미하는 듯했습니다. 분위기는 대립에서 성찰로 바뀌었고 모두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맞이한 듯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장 웨이고는 가장 먼저 일어났지만 그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회의장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문으로 향하던 순간 그의 시선이 잠시 한국 대표단의 눈과 스쳤습니다. 그 표정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친 사람의 슬픔 같은 것이 담겨 있었죠.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후퇴하는 발소리만이 희미하게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긴급 회의를 종료합니다. 의장은 선언했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 대표들이 한국 쪽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레오니드가 가장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국가는 이제 기준이 되었습니다. 힘으로가 아니라 품격으로요. 저희는 그저 책임을 다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책임이야말로 가장 높은 형태의 힘입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미 한국과 협력 체계, 재조정, 기술 파트너십, 안보 대화 확대 등 수많은 논의가 속속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국가는 한국의 연구 윤리 체계 모델을 자국에 도입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처럼 많은 국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국을 중심에 두고 재정렬하는 모습을 보니 순간적으로 한국에 대한 두려운 감정이 들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언제 이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는 말인지 정말 놀라웠죠. 그렇게 모두가 빠져나간 뒤 저는 빈 회의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격렬함이 스며들어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는 의자들, 그리고 그 위에 남겨진 조용한 진실. 한국은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아무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위대했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